이재현의 뉴스 정면 승부 일부 뉴스 인앤아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요 뉴스 정리하는 시간이죠. 자, 뉴스 정리해 주실 김영민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뉴스의 뒷배경 해설을 해 주실 이승윤 기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박진 외교부 장관 또 행정안전부에 이상민 장관이 임명됐죠? 네, 그렇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오늘 임명됐고요. 오늘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곧 임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진, 이상민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됐는데도 지금 임명을 강행했거든요. 네. 아무래도 그 배경을 보면 다음 주에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기도 하고 지방선거도 다가오고 있어서 이 두 분야의 장관은 임명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오늘 있었던 국무회의를 개의하기 위해서라도 임명이 필요했을 네.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는지 뉴스인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일단 한미 정상회담할 때 일단 빠질 수 없는 인물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조직의 어떤 그런 틀을 갖추는 차원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당연히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지금 상당히 이슈가 많은 부서가 사실은 산업통상자원부입니다. 전기요금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휘발유값, 경유값, 지금 기름값이 급등해서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 제어해야 될 여러 가지 정책 요인들이 많은데 네. 산업통상자원부도 사실 굉장히 심각한 부서라 할 수 있겠고요. 최근에 특히 이제 원자재 가격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높아지면서 네. 뭐 지난번에도 전해드렸습니다만 각종 이제 원자재가 확 오른 바람에 지금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납품 단가 때문에 지금 난리거든요. 네. 정말 그야말로 집단 행동을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아주 급박한 상황까지 가고 있는데 이런 중소기업 벤처 쪽에 움직임을 또 바로 잡아줄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도 역시 굉장히 중요한 지금 굉장히 현안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정치적인 어떤 그런 뭐 이해관계도 중요하지만은 그래도 현안을 일단 지금 새 정부가 챙기는 게 제일 중요하고 무엇보다 경제를 잘 챙기는 게 지금 새 정부에 대한 가장 큰 기대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일단 외교와 경제 현안 이 두 가지를 바로 잡기 위해서 임명이 좀 불가피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외교부 또 그리고 행정안전부 장관을 임명을 했는데 임시 국무회의 개의를 위해서도 필요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오늘 임시 국무회의가 오후에 열렸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을 위한 첫 임시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어제 이 개의 정족수가 뉴스에서 굉장히 많이 다뤄졌잖아요. 네. 개의 정족수인 11명에는 이제 취임 첫날에 임명한 장관 7명, 또 그리고 오늘 오전에 임명을 강행한 외교부 박진,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 이렇게 참석하면 이제 9명이죠. 네. 여기에 이제 2명이 더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회의 전까지 임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비정치인 장관인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그리고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이렇게 2명이 참석해서 11명을 마쳤습니다. 네. 자, 33조 원 플러스 알파 추경 편성을 위한 회의였는데요. 이게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 370만 명에게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하는 걸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추경 규모 또 보상안 구체적으로 어떻게 논의가 됐을까요? 네, 일단 소상공인한테 최대 이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또 이제 최대 59조 원까지 이제 추경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네. 근데 규모와 매출에 따라서 이제 차등 지급하는 게 일단 특징입니다. 네. 또 채무 조정을 포함해서 이 40조 원대 금융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또 저소득 가구에 한해서는 최대 100만 원. 또 이제 변동해서 고정금리대로 이제 대출하는 그런 경우에 이제 20조 원을 전환해 준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또 국채 발행 없이 초과세수 한 44조 원을 동원한다는 내용이 있고 뭐 지방 이전을 뺀 실질 지출 같은 경우에 한 36조 원 정도 될 것이다. 네. 이런 지금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최소 600만 원, 최대 1,000만 원이라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인수위 차원에서는 이거보다 사실 예산이 좀 적게 편성이 될 것이다 했다가 비판이 많았잖아요. 또 그리고 어제 추은호 해설위원께서 짚어주셨던 것처럼 이게 지금 급한 불을 끄지 않는다면 향후 더 큰 복지 비용으로 재정 건전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입장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된 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최대 1,000만 원 받는 소상공인은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아직 나와 있지는 않죠. 네, 아직까지는 나와 있지는 않은데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이제 힘들었던 소상공인들이 이제 충분히 살 수 있게 이제 만들어줘야 한다는 건데 지금 원자재 지금 가격 급등이라는 또 국제적인 변수가 갑자기 덮치면서 네. 지금 코로나 시기 때보다 더 힘들다는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서비스업이 많이 힘들었다면 이제는 제조업이 힘들어져서 사실은 이제 양쪽에 서로 다른 분야가 이제 서로 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 그런 면에서 지금 액수를 1,000만 원까지 이제 해서 받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언제 이게 지급이 되느냐거든요. 일단 지금은 당장 일단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급돼야지 이제 우리 경제에 어떤 모세혈관이 고사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오늘 뭐 임시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만은 총리 자리는 빈 채로 개의가 된 거잖아요. 네. 자,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을 두고 아직 여야가 아직 그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네, 입장차가 상당한 상황입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제 부적격 인사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 또 새 정부의 초대 총리 후보자를 강제로 떨어뜨리면 이게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제 여당의 야당이 여당의 발목 잡기를 한다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고 또 실제로는 국회가 총리 인준안을 부결시키는 사례가 드물다는 점도 좀 민주당의 고민일 것으로 보입니다. 한덕수 총리 인준 여부 어떻게 보세요? 일단 한덕수 총리 자체가 그렇게 큰 문제가 있는 인물은 아니죠. 그리고 여야에서 사실 서로 공수를 바꿔서 이제 정권을 잡았을 때 다 중요했던 인물입니다. 그만큼 검증된 인물이고 능력까지 갖추고 있는 인물로서 사실 윤석열 당선인이 이 총리 인준할 때 총리에 어떤 인물을 두고 할 때 가장 무난한 인물을 사실 뒀고 여에서 야에서 다 쓰여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잘 알려진 인물로 충분히 고려를 했던 건데 일단은 정치적인 노림수라는 게 분명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이제 한동훈 이 지금 총리 그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 지금 야당에서는 굉장히 빨리 이제 내래 낙마시켜야 된다 이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사실 스탠스가 이 한덕수 총리 인준 여부와 굉장히 결부돼 있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치인은 어떤 면에서 양보와 그리고 어떤 면에서 딜의 연속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어느 정도까지 양보를 이끌어내냐인데 이제 문제는 한덕수 총리나 아니면은 이 한동훈 후보자 관련해서는 일단 지금 여당에서는 더 이상 물러설지 않겠다는 입장이 분명한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어떤 결과가 국회에서 나오든 아마 총리나 이제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임명이 아마 강행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한덕수 후보를 내세운 거는 이게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협치의 카드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인데 그렇죠. 민주당이 네.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서로 네, 그런 것 타협점을 같습니다. 찾지 못하고 있는 건데 말이죠. 네. 그리고 또 지금 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와는 별도로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인물이 김성애 대통령실 종교다문화 비서관입니다. 과거에 동성애 혐오 또 위안부 비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명글을 다시 썼는데 이게 또 논란이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 논란에 대해서도 뉴스인 부탁드릴게요. 뭐 조선시대 때 뭐 노비가 얼마였고 뭐 성노리개였다 얼마였다 뭐 이런 얘기였는데요. 네. 그러니까 뭐 그거 부끄러운 내용을 여기서 사실 언급하는 건 사실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종교 다문화 비서관이면은 그에 맞는 포용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뭐 옛날 우리가 어떻게 됐든 그걸 지금 이 문제를 가져와서 포용하고 어떤 면에서 이런 가장 문제가 될 만한 어떤 그런 편견을 없애야 될 인물이 지금 이런 얘기를 계속 얘기하고 또 조장하고 있고 청와대 입장인 것처럼 내보내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일단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저는 일단 초반에 일단 나온 만큼 바로 드러내고 제대로 된 인사를 거기에 임명하는 어떤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아직- 지켜보겠다는 입장이긴 하던데요. 대통령실에서는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어요. 네. 일단은 얘기를 하면은 점점 커지거든요. 내버려 예를 들어서 비호를 하게 되면은 같은 입장 아니냐 이렇게 나올 것이고 그렇다고 나몰라라 하면은 봐봐라 임명을 잘못하지 않았느냐라고 또 이제 문제를 제기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어떻게 여론 추이가 돼 가는지를 이제 보고 결정을 내릴 것으로 좀 생각됩니다. 이성윤 기자는 뭐 방송에서 언급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라고 뭐 얘기를 했지만은 네. 사실상 뭐 이미 보도된 내용들이라 좀 한번 살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조선시대 이제 여성의 절반이 양반의 성노리개였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데 이게 이제 인터넷 매체 기고한 글에 지금 있는 거잖아요. 네. 왜 이런 얘기를 썼나 봤더니 일본군 만행에 대한 분노의 절반이라도 조선시대 노예제에 대해서도 탐구하고 분노하자 이렇게 하면서 썼는데 이게 과연
적절한 역사 인식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역시 논란은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뭐 굉장히 저는 좀 여성 노비는 외거를 하더라도 양반 주인이 수청을 요구하면 함께 밤을 보내야 하는 처지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저는 그런 구구절절하게 쓴 것 자체가 좀 부적절하고 일단 역사 인식이나 아니면은 뭐 그걸 넘어서 어떤 통합 이런 걸 강조하는 이 종교 다문화 비서관의 어떤 그 언행이라고 보기엔 사실 좀 굉장히 좀 부적절하다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일부러 언급을 좀 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예, 예. 자, 대통령실에서는 아직 명확한 입장은 밝히지 않고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겠다 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엔 다른 소식 좀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민주당의 삼선 의원인 박완주 의원이 제명이 됐어요. 네,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삼선 중진 의원이죠. 박완주 의원을 당내 성비위 혐의로 제명했습니다. 지난달에 성추행 신고가 접수돼서 최근까지도 당 차원의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하고요. 오늘 제명 처리된 겁니다. 박 의원은 86그룹이고 당내 진보 개혁 성향 의원 모임인 더 좋은 미래 출신이기도 하죠. 원내 수석과 정책위 의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친 인물이라서 더욱 좀 충격적인 상황입니다. 박지원 위원장도 당내 반복되는 성비위 사건이 진심으로 고통스럽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계속되고 있어요. 정치인들의 성비위 사건이 되풀이돼서는 안 되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전 이 전형적인 정치인의 어떤 그 내로남불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 남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이렇게 언제나 그 관용이 넘치는 모습이 지금까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모습이 시작된 것은 옛날 안희정 지사나 네. 아니면 박원순 이제 전 서울시장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사실 뭐 피해자를 피해 호손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런 자성 없는 모습이 계속 어떤 여야의 여권 내 아니면 이제 야권 내 정쟁으로만 이어졌었고 정쟁으로 이어지고 논란으로만 이어지다 보니까 제대로 된 자성이나 반성이 나오지 않았다는 게 문제였고요. 특히 여성가족부가 왜 지금 이제 이름이 바뀌게 되거나 아니면 존폐 위기에 처해 있느냐 이때도 사실은 안희정 지사 때는 사실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어요. 피의자인 김지현 씨에 대해서. 근데 네. 박원순 시장 때는 이제 정치적인 사안이다라고 판단을 한 나머지 이제 피해 호소인이라는 말에 대해서 굳이 언급하지도 않았고 제대로 된 보호 조치도 하지 않았었는데 그런 이중잣대, 내로남불의 문제가 결국은 이런 문제를 이렇게 계속 또 곪게 만들다 보니까 제대로 도려내지 못하고 깨끗하게 이 문제를 짚고 그 다음부터는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이런 식으로 전 논란이 어떻게든 또 불러지게 되면 그게 걱정이 되는 게 이런 식으로 또 유야무야 넘어가지 않게 될까 걱정이 되는데요. 이번 기회를 좀 계기로 삼아서 일단 박원주 의원만 해도 상당히 좀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더 이상은 좀 정치인 내 어떤 정치권 내에 이 성비위 사건이 좀 근절돼야 하지 않을까 강력하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무소속 이상직 의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이 됐습니다.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는데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뉴스인 부탁드릴게요. 네, 중소기업 벤처기업 진흥공단 이사장이었을 때 이제 2019년에 1월에서 9월에 이제 세 차례에 걸쳐서 한 2,600만 원에 달하는 전통주랑 책자를 이 선거구민 377명한테 이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고요. 네. 그리고 시의원과 공모해서 2020년 총선에 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일반 당원과 권리 당원들한테 이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문자 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 이 밖에도 2020년 1월 1일인데요. 인터넷 방송에서 이전 청산에 이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경위와 관련해서 또 허위 발언을 한 것, 그리고 선거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점, 이것도 다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여지가 없죠. 예를 들면 뭐 다른 정치인 같은 경우에 이제 모 정치인 같은 경우는 뭐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지역 복리를 위해서라면 이제 뭐 음악회 한번 했다가 이제 사실 의원직 제명된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뭐 사실 여러 정황이 증거가 확실히 남아 있기 때문에 사실 뭐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네.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에서 좀 악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게 민주당에서는 또 다른 골칫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경제 뉴스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오늘 휘발유 가격이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승윤 기자님께서 이거 취재해 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지금 정말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이 기름값이 정말 경유 휘발유 다
지금 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지금 이유 자체는 간단합니다. 우크라이나에 이제 러시아가 침공을 하면서 러시아가 특히 이제 전 세계 10% 정도를 차지하는 이 석유 수출국이거든요. 근데 경유도 수출을 많이 하고 있고 유럽에 그런 이제 공급의 큰 손이 갑자기 이제 금수 조치가 걸렸고 그리고 이 재밌는 건 아니죠. 흥미로운 사실은 이 전쟁을 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바로 이제 경유입니다. 왜냐하면 탱크랑 아니면 군용 이제 차량 같은 경우는 다 이제 경유로 돌아가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우크라이나도 그런 경유가 필요하고 러시아도 그게 필요합니다. 그런데다가 이 전쟁이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비축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묶이는 그리고 아니면은 타이에 의해서 이 금수 조치로 묶인 이런 경유나 석유량이 엄청납니다. 네. 문제는 이런 이제 공급량이 부족해지다 보니까 계속 이제 지금 저 경유값이 이제 오르고 있고 휘발유값도 특히 많이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 아마 숫자는 계속 이제 내일 또 경진이 될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왜 그러냐면은 이게 우크라이나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 한은 최고가 경신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는 이제 드라이빙 시즌이라 그래서 원래 이맘때쯤 되면 사실 저 바깥에 외출도 많아지고요. 네. 그리고 사실 거리 대기 해제 이후에 굉장히 경제 활동이 활발해졌습니다. 그래서 뭐 배달, 뭐 화물차, 물동량이 엄청나게 늘어났거든요. 네. 그래서 수요가 늘어났는데 그렇다면 공급이 그만큼 늘어야지 사실은 가격이 내려가게 되는데 그렇죠. 지금 공급을 지금 쥐고 있는 지금 오페크 플러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더 이상 증산을 크게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가 있고요. 네. 그리고 10% 정도의 물동량을 주고 있었던 러시아가 일단 우크라이나 사태에 일단 발목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일단 국제 그 원유 공급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재를 받고 있는 거. 그렇죠. 제재를 받고 있는 네. 것도 있고요. EU와 미국에서 다 제재를 하고 있고 네. 그리고 헝가리가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논란이 될 정도로 한 나라가 지금 이 동참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문제가 될 정도로 지금 사태가 굉장히 모두 다 단결해서 지금 러시아 쪽 금수 조치를 세게 들어간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다른 나라 같은 경우 수입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계속 지금 저 수요는 높아지고 공급은 달리는 상황인데 아직은 비축량이 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근데 비축량마저 만일 이제 다 소진되면은 유럽이 지금 먼저 우리의 앞으로 가까운 미래를 겪고 있는데 유럽은 참고로 이미 거의 배급제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지금 방금 갔다 온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단은 디젤, 아예 경유는 아예 주유가 안 된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요? 네, 우크라이나 내에서는요. 그리고 원래는 15리터까지 주유가 가능했는데 5리터만 주유가 가능하대요. 근데 제가 그때 폴란드를 다녀왔었거든요. 폴란드는 바로 옆인데 네. 폴란드도 그때 경유는 정말 너무나 이제 넣기가 힘들었고요. 그리고 휘발유 같은 경우도 한 15리터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주유소에 한 차가 15리터 이상은 주유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공급이 제한되게 돼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가격이 높아지지만 어쨌든 공급량이 있고 우리가 원유를 수입해 와서 그걸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점점 길어지고 이제 어쨌든 해외에 비싸게 팔 수 있는 그 경유나 휘발유를 우리가 비싼데 국내에만 돌릴 수는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결국은 가격이 높아지게 되거나 공급량이 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좀 이제 앞으로 좀 위태롭다 할 수 있겠습니다. 저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네. 될까요, 예. 짧게 한번 지금 보죠. 휘발유보다 경유 가격이 더 올랐어요. 이 역전이 원래 된 그렇죠. 맞아요. 상황인데 경유가 원래 싼 거 아니에요? 네, 네. 어떻게 그렇게 된 걸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는 이 러시아에서 지금 경유의 세계적인 수출국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출처마다 다른데 20% 내지 유럽 시장이 60%를 러시아산이 책임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청나네요. 네. 러시아산 경유가 이제 그런데 공급에서 우리나라는 빠지고 정제해서 쓰잖아요. 근데 그 문제 때문에 저희도 취재를 네. 갔다 왔는데 네.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 경유값이 국제 그 경유값이랑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비싸게 팔 수 있는 거를 굳이 우리나라에서 싸게 팔 이유가 없는 거죠. 싱가포르에서 이 경유 휘발유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이 판매가가 그러니까 손해 보더라도 국제 가격에 맞춰서 파는 게 이 국제 스탠다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 국제 보니까 가격에 연동이 돼 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렇게 나온 거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지금 예. 대책으로는 예. 알뜰 주유소를 통해서 공급을 좀 제한 어느 정도 마진을 좀 제한하지 않느냐 그런 예. 게 좀 현실적인 안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당분간 뭐 고유가 고통이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 인앤아웃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영민 아나운서 또 이승윤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